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신세계 그룹은요, 제2의 삼성이다 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현재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이었죠. 매우 똑똑하다고 늘 칭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보면 크게 제조,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조는 단연코 삼성전자가 탑이죠.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거의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 서비스 분야는 어떨까요? 신세계 그룹이 거의 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세계 그룹을 제2의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같은 신세계 그룹이 풍전등화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요즘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요. 각 계열사들의 수뇌부, 즉 사장을 비롯한 이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려 그룹 계열사 전체의 사장 가운데 40%를 교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세계 그룹은 진적부터 2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이마트를 비롯한 그룹의 핵심을 경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여동생 정유경, 현재 신세계 그룹 백화점 부분 총괄사장이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부분을 비롯한 관련 회사들의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2세 경영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실패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냐, 누가 진단했냐 하면 이명희 회장이 진단하면서 2세 경영 체제를 되돌림 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명희 회장이 다시 등판하는 국면에 이르렀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신세계가 왜 이 지경에 몰렸고, 자, 이것은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들의 투자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 그리고 나의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2의 삼성, 신세계가 흔들린다. 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신세계 그룹이 풍전등화다. 우선 신세계 그룹의 빚이,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순차입금을 비교해보면 지난 2017년도에는 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룹의 순차입금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2022년 기준으로는 무려 순차입금이 16조 2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왜 불어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을, 기업들을 인수했죠. 예컨대 뭐 야구단도 인수했죠. 등등 해서 순차입금이 지난해 16조 2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5년 사이에 무려 230%나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 덕분에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본사도 지난해 매각하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까요? 자, 기업 경영에서 부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실적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22년에 신세계 그룹의 전체 총 실적을 보면요. 총 매출은 37조 5,700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행스럽게 지지난해 보다 12% 정도 성장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장은 어쨌든 직전 연도보다 12% 성장했는데 알맹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속을 따져봐야겠죠. 즉,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9,480억, 1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5%에 불과하죠. 자, 순이익이 아닙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예컨대 뭐 직원 인건비라든지 등등, 뭐 사무관리비 이런 등등의 또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서 당기 순이익이 생기니까 당기 순이익은 아주 쪼그라든 셈이죠. 어쨌든 지난해 총 매출은 직전 연도 대비 12% 늘어났지만 쏙 빈 강정.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1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7조 이상을 팔았는데 1조도 영업이익을 못 챙기고 있는, 자, 이것은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자, 이 정도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신세계 그룹 하면 두 개의 회사가 떠오르죠. 이마트입니다. 공룡이죠. 이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하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29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신세계도 한 7조 정도 매출했습니다만 이마트에 비하면 잽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마트 실적에서 보면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쨌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어떤 것이 꼬꾸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꼬꾸라들고 있습니다. 즉 신세계그룹의 총매출 가운데 이마트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인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속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제2의 삼성, 신세계그룹이 이 지경이면 이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G7 국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잘 나가는 7개 국가와 한국의 GDP 대비 연간 기업 부채 비율, 이걸 BIS라 하는데 이게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113.7%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해의 국가 생산보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금융기업은 일단 제외한 거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2021년 기준 BIS 비율, 즉 GDP 대비 연간 기업 부채 비율이 113.7%다. 이거는 외환위기, IMF 당시에 108.6%보다 높습니다. 자, IMF 왜 망했나요? 핵심, 가장 기본적인 내용,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실 경영,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연간 한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그때는 108.6이었다고 하는데 2021년은 113.7%다. 이것은 IMF 때보다 지금 기업 환경, 즉 부채 엄청 심각하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신세계그룹의 차입금이 엄청 몇 년 사이에 무려 230% 증가했다. 그런데 실속은 없더라. 라는 거죠. 이게 신세계그룹이 이럴 거라면 다른 기업들은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빚은 많아지죠. 장사를 해도 제대로 남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가 거꾸로 졌죠. 그래서 계속 지갑을 여는 사람들도 줄어드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마진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즉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데 실속은 없는 이런 현상들. 자, 이 같은 2021년 기준의 BIS 비율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BIS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업계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까만 굵은 선이 한국의 BIS 비율 추이입니다. 추이인데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 희미하게 보이나요? 다른 나라들은 조금 이제 꺾였습니다. 그죠? 예, 꺾였죠. 위에 꼭지가 있고 약간 꺾였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이렇게 꺾였습니다. 2022년도까지 치솟다가 2021년도에는 꺾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안타깝게도 계속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르고 있는 추세. 상당히 이것이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만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자, 이것은 나 혼자 잘 살기도 힘든 경제 환경,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 최고의 전환기, 구조적으로 전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뭐 독일 안 좋습니다. 중국 좋지 않습니다. 한국도 좋지 않습니다. 그죠? 반면 어떤 나라가 좋습니까? 미국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각국의 경제가 왜 이처럼 성장률이 계속 엇갈리고 있을까요? 자, 지난 2020년 기준입니다. 왜 이게 엇갈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전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즉 상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61%였는데 지난해는 57%였다고 합니다.
자,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전 세계 무역 비중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61%에서 57%라고 하지만 평균입니다. 각국의 사정은 다 천차만별이겠죠. 한마디로 각자 도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자 도생, 이런 국면, 글로벌 각자 도생,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 이때는 어떤 나라가 불리하고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요? 각자 도생에 절대 유리한 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낮고, 그죠? 수출 안 해도 돼. 우리가 그냥 자력 경생할 수 있어요. 이런 나라죠. 즉, 내수 비중이 높거나, 원자재 강국. 요즘 원자재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야 내수가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원투펀치 중국이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곁에 있으면 영향이 많으면 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 영향이 적다. 자, 이런 나라들이 보면 미국, 인도, 브라질 등입니다. 반대로 각자 도생에 절대 불리한 나라들은 반대죠.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출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내수 비중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가 빈국입니다. 인구가 적습니다. 중국 영향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대표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GDP 대비 내수 비중이 한국이 역전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이 GDP 가운데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파란 선은 수출 곡선, 그 다음에 빨간 선은 국내 내수 소비 곡선인데, 내수 소비 곡선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개걸음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수출은 지난해 3분기 특히 중국 영향으로 뚝 떨어진 이후에 좀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비는 증가되고 있지 않지만 내수는 수출이 툭 떨어지면서 오히려 내수가 수출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현상인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당연히 한국은 수출 주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구는 적죠. 그 다음에 원자재는 없죠. 자, 이런 등등의 한국은 수출이 가장 관건입니다. 출구는 수출이라는 거죠. 출구는 수출인데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GDP 성장,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면 6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앞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세계는 지금 독자 생존이지 않습니까? 이 독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량도 감소했다. 아까 자료 보았죠.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하고, 즉 기술이 뛰어난 다른 선진국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과거보다는 더 불리해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이런 형편에서 수출이 60% 이상이 된다. 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에는 우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형편들이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같이 한번 본 것처럼 제2의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 그룹이 지금 풍전등화. 그래서 자식들한테 맡겼더니 이대로 하면 망하겠다 해서 다시 이명희 회장이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기업 부채들도 신세계 그룹이 그럴 정도니까 기업 부채들도 IMF 수준 정도로 굉장히 그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기업 부채 엉망입니다. 자, 그러면 가계부채도 매우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영끌 투자 제발 조심하시고, 부동산만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오를 거야. 지금 빨리 내 집 장만을 해야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물론 살 수 있으나 여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대출 이자 싸다고 무리하게 대출 일으켜서 부동산 내 집 마련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출 규모,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져다. 앞으로 이 각자 도생의 당분간은 계속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라고 보면 환율은 상대 국가의 관계라는 거죠. 미국 달러가 아무리 많이 풀려도 달러 자산은 일종의 서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러가 세계 경제가 좋아도, 미국 경제가 좋아도 달러 가치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가치가 오른다. 한국 입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충족하고 있는 시대에서 고환율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자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세 번째는 배당 주식형. 자, 이것은 뭐 미국 배당, ETF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이런 판국에도 배당을 준다는 것은 이익을 낸다는 거죠. 안정적인 성장 기업.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으니까. 자, 그래서 또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 성장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고 있는 예컨대 ETF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배당 주식형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네 번째는 채권형 자산입니다. 요즘 채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상태로 경제가 불황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오는 것이 채권형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채권 가격은 역사적 저점입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인데 역사적 저점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이 좋았을 때, 채권이 좋았을 때, 같이 나빴을 때, 같이 좋았을 때,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기다리는 인내, 즉 시간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는 예컨대 뭐 채권형 자산, 그 다음에 배당 주식형 자산, 달러 자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로 잘 섞어지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기업들에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챗봇, 그 다음에 로봇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대신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요즘 같은 고이자 이런 시대에서는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등등 호흡을 길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대신 어쨌든 미래에 필요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제 그것들이 당장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손해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건데 대신에 반드시 여윳돈으로 좀 호흡을 길게 하려면 여윳돈을 가져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업들이 정말 어렵다. 부채 비율이 IMF보다도 더 높은 상태다. 그래서 제2의 삼성인 신세계 그룹마저도 풍전등하의 위기, 그래서 이명희 회장이 다시 재등판했다. 이런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내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